저는 한국건강문화교육협회 한민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구강에서 여기 화면에 보게 되면 오랄 마이크로바이옴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구강에 있는 미생물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 수십 년 전, 한 3, 40년 전서부터 장내 미생물에 관련돼서 이게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유산균 음료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유산균제들을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마 먹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최근에는 또 장내 미생물의 종류도 여러 가지를 선보였어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장내 유산균에 대한 광고를 하다가 어느 순간서부터는 유산균도 먹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프리바이오틱스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심바이오틱스, 그게 이제 병합되어 있는 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런 어려운 용어를 쓰다가 요새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장내에 필요한 미생물의 생태계를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도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더불어서 여성들의 질 건강을 위한 질 유산균에 관련된 광고들도 계속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난 2010년 이후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몸에 같이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이 우리의 건강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들이 논문으로 많이 발표되면서 아마 최근에 한 2016년도 이후서부터 나와 있는 이런 이 바이오 쪽에 관련된 논문 중에서 가장 많은 쪽이 아마 미생물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순히 이 장 건강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 몸의 만성 질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장내 미생물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면역의 한 70%, 80%를 감당한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일반적인 사람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최근에 또 이제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강에 있는 미생물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얘가 이제 왜 대두되기 시작했냐면, 2019년도부터 시작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전 세계 국민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기 전까지는 잘 몰랐다가 마스크를 쓰고 난 다음서부터, 우리, 이 입에서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난다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이제 인식을 했어요. 이제 구취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사람들이 이거를 없앨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 한 2년 동안에, 이 가글 제품들도 아마 굉장히 많이 판매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정도로 입안에서 냄새를 많이 나니까 그거를 구취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힘입어서 구강 유산균이라는 것들이 이제 시중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구강 유산균에 대해서 직접 써보지 않고서는 참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구강 유산균에 관련된 얘기보담도 구강의 건강 상태가 우리 몸의 만성질환과 도대체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사실 그거를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오늘의 시간을 좀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구강 유해균과 만성질환과의 상관관계, 입안에 있는 유해균이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거고요. 심각하니까 이런 주제를 갖고 왔겠죠. 그다음에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강 유산균들을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해서 치주 질환이나 아니면 만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까. 오늘 얘기는 이제 이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단지 이제 구취를 억제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만성 질환과의 관계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어떤 질병에 대한 다빈도 질병 통계 1위 이런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건강보험평가심사원에서 이제 발표한 걸 보게 되면 2021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병원에 내원을 많이 하게 된 질병이 치은염과, 그러니까 치은염이라는 건 이제 잇몸에 염증 생기는 거죠. 치은염하고
치주 질환이었다. 그게 그렇게 해서 내원한 환자가 한 1,740만 명 정도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지출된 의료비가 1조 7,80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제일 많이 지불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치주 질환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뭐 압도적으로 많은 질환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성인의 약 40% 이상이 입안의 불편함을 느끼고 살고 있고, 80% 이상이 34살 이전에 충치가 있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전염성 질환이 아닌데도 전 세계적으로 약 35억 명이 넘는, 35억 명이면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어떤 그 치주 질환, 구강 질환을 이제 앓고 있다. 대단한 질병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텐데, 이 구강 질환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의 만성 질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치은염하고 치주 질환의 총 환자 수와 요양 급여 비용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게 이 치주 질환인데, 2004년도까지만 해도 약 400만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2021년도는 1,700만 명이 넘었다는 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 구강에 보면은 우리 미생물이 한 700여 종의 미생물들이 이제 서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원래 인류가 장 안에 한 1,000종이 넘는 미생물이 있는데, 숫자로는 어떤 학자들은 38조가 넘는다고, 어떤 사람은 100조가 넘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이 좀 이렇게 분분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장내 미생물이 한 1,000종이 넘었는데, 현대화되면서 그 숫자가 줄어가지고 한 400여 종? 도시에 사는 사람도 한 400여 종의 미생물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장내에는. 근데 이제 입안에는 한 700여 종, 훨씬 더 숫자는 더 많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류는 더 많다라는, 숫자는 적을 수 있어도, 숫자가 제일 많은 거는 대장 쪽에 있는 미생물이 제일 많고, 종류로 따진다면 입안이 오히려 더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우리 침에 있는 미생물이 다르고요. 다음에 치아면, 치태. 우리가 이제 치아의 겉쪽에 생기는 치태 쪽에, 치아 쪽에 있는데도 미생물이 다르고, 혀에 들러붙어서 기생하고 있는 미생물이 또 다르고요. 여러분들 입 안에 볼 안쪽에 점막 쪽이 있죠? 이쪽에 이제 기생하는 미생물도 또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고, 다음에 치아와 잇몸 사이에 그 틈새에 끼어 있는 미생물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공간, 입안이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작은 공간이지만,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위치에 따라서 서로 기생하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구강이, 입안이 수분이, 미생물이 살기에 수분도 되게 적절하고, 다음에 항상 우리가 음식을 먹는 곳이니까 영양도 되게 이제 잔류 영양소가 되게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소이온의 농도도 적합하고, 그래서 미생물이 증식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강이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 안에도 우리 장내 미생물과 같이 인체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도 있고, 그 다음에 해를 주는 이제 유해균들이 균형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균형을 맞춰서 산다. 유익균만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게 이제 피할 수 없이 유해균도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당연히 늘어났는데, 이게 어느 적정선을 유지는 해야지 유해균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질병으로 연관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보통 균형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구강의 균형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각종 구강 질환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무너진 구강 환경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익균 공급으로 구강 내 미생물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장내 미생물을 매일같이 공급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입안에도 미생물을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미생물이 가장 많이 생기는 그 치태라고 하는 입안 표면에서 자라는 미생물 막 또는 세균 덩어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양치질을 하고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보면 어느 오후 정도 됐을 때 혀를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치아 표면 쪽에서 뭔가 아침에 양치를 했을 때는 되게 매끈했었는데 그 뒤에 뭐가 이렇게 좀 더덕더덕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촉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혀에 있는 촉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는 치태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이제 플라그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사실은 미생물 덩어리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세균 덩어리라는 거.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 치아에 어느 쪽에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은 치아 표면에 이제 치태가 형성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씹는 면이 있죠. 음식물을 우리가 이제 먹으려면 저작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닿는 면에 이제 또 치태가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잇몸 선 쪽에 치태가 생길 수가 있고 잇몸에 이제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치경련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그 치아 관리를 되게 잘하겠다고 해서 딱딱한 칫솔, 브러쉬 가지고 막 문지르다 보면은 밑에 이제 잇몸하고 닿는 부분이 깨져가 나가는 곳 있죠. 이제 그게 우리 치경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이제 또 그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균이 서식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이제 치태들이 이제 형성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치태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아무리 양치질을 하고 관리를 하려고 해도 얘는 막을 수는 없다는. 치태는 우리 몸에 미생물이 있는 한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관리를 잘 못하게 됐을 때 이 치태가 치석으로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스케일링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이 치태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이빨 썩는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거를 한자로는 이제 충치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병원에서는 의학적인 용어로는 치아 우식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런 충치가 이제 유발될 수가 있죠. 치태는 보통 충치하고 치주질환, 각종 치주질환과 이제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치아 표면에 제일 먼저 부착하는 최초의 세균이 이제 그 스트레프토코커스 뮤탄스라고 하는 이제 이 균이에요. 이제 뭐 이거 그람 양성균이라는 표현 쓰는데 뭐 그걸 알 필요는 없고. 근데 그 뮤탄스라고 하는 균이 이게 이제 그 치태를 형성하는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균이에요. 이게 이제 충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치태를 제거하면 충치나 치은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치태가 그러니까 우리 그 치아나 잇몸 쪽에 이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당분이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그 산들이 결국은 치아를 부식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 엿이나 아니면 사탕 같은 거, 요새는 뭐 엿 먹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저희 어릴 때는 사탕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 엿이라는 걸 많이 먹게 됐는데 그 이제 엿 같은 거 먹고 나면 치아 썩는다, 뭐 이빨 썩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 와가지고는 사실은 엿보다는 사탕이나 아니면 이 당 성분이 많은 음료 아니면 과자, 빵, 떡,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빵에 있는 뭐 글루텐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서 글루텐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려고 연세 드신 분들은 떡은 쌀로 만들었으니까 몸에 되게 좋지 않느냐. 뭐 특히 이제 봄에 보면은 쑥떡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전국적으로 요새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면은 모시떡 같은 거 굉장히 광고 많이 하죠. 그래서 뭔가 좀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흰 쌀떡보다는 아무래도 영양적인 떡을 먹어야 되겠다 했때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뭐 콩으로 만든 떡서부터 각종의 떡들을 사가지고 냉동고에다 이렇게 넣어놨다가 혼자 하나씩 꺼내서 몰래 먹는 나이 드신 분들 되게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떡이 치아에 들러붙게 되면은요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미생물들이요 당 성분들 다 좋아요. 왜냐면 우리도 당 성분을 갖고 에너지 대사를 해서 살아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미생물들도
에너지원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입안에 있는 미생물들 같은 건 당성분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그거 먹고서 분해되면서 나중에 산으로 바뀌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치아의 표면을 부식하게 되는 거.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충치라는 거를 쉽게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탕을 먹는 거, 뭐 빵 같은 걸 많이 탄수화물 종류를 되게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떡을 많이 드시는 것도 혈당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제 치아 건강에도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걸 좀 아시고요. 우리 그 치아에 보면은요, 크게 아까 그 종류는 한 700여 종의 그 미생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인체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잘못된 먹거리 습관, 뭐 우리 환경 때문에 해를 주는 균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이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같이 공생하고 있는, 기생하고 있는 상재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세 종류의 균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유해균이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그 유해균 중에서 아까도 설명한 것 같이 이 뮤턴스라고 하는 건 충치를 이제 유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냄새를 유발하는 균이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잇몸 쪽에, 그 치주 쪽에 여러 종류의 그 질환을 그 유발시키는 그런 질환, 치주 질환 유발균도 있게 되는데, 얘가 이제 구강 미생물의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균형이 깨졌을 때는 이런 질환과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존재는 서로들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유해균의 분포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종류의 균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구강에서 충치뿐만 아니라 각종 염증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치주 조직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치은, 잇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백악질은 이제 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치아. 예. 그 다음에 치주인대는, 치아하고 치조골, 이거를 받치고 있는 뼈 사이에 붙어 있는 인대가 있어요. 치아가 잘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조골, 이 틀이라는 게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치아 건강을 잘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관리를 잘 못했을 때는 치아가 자꾸 이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골다공증 하면 뭐 다리에 있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 치조골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콜라겐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콜라겐을 우리 몸에서 잘 만들던가 아니면 부족한 콜라겐을 채우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거가 이제 치조골이에요. 치조골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이 들었을 때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틀니를 껴야 되느냐는 이제 치조골의 건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나이가 드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어릴 때 단 거를 되게 많이 먹어가지고, 그게 제가 지금같이 건강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었으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제가 어렸을 때 워낙 이 사탕 같은 걸 되게 좋아해서, 사탕을 빨고 산 덕분에 임플란트가 8개예요. 그게 40대부터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그 임플란트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40대에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그 전 세계적으로 임플란트라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으면 제가 40대에서부터 틀니를 끼고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어떻게 강의를 하겠어요? 이게 틀니가 앞으로 튀어나왔다 들었다 하는 걸 하면서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하겠냐고.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음식과 영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왔더니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할때 의사들이 도대체 뭘 먹어서 이렇게 뼈가 단단하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치조골이 굉장히 단단해진 거에 대해서 전 되게 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나이가 드시면서 치아 건강 또 어떤 미용적인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 치조골을 건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치주 조직 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치주질환은 치아를 받치고 있는 치은, 잇몸하고, 그다음에 치주인대, 그다음에 골조직에서 발생되는 염증성 질환이다. 제가 지난달에 그 특강에서 한번 염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으로 그 병이 심각하게 되지 않으려면 처음서부터 어느 조직이든 간에 염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구강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피곤하고 하면 뭐 잇몸이 부어서 뭐 아프다, 이가 아프다. 이게 이제 충치가 생겨서 아픈 경우도 있지만 잇몸이 부어서 이제 아픈 경우도 되게 많죠. 또 이게 이제 심하면 우리가 풍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치조골이 이제 부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치은염,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걸 시작하지만 조금 그걸 방치하게 되면 이 치주낭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이게 염증 덩어리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요게 좀 더 심각해지면 인대, 이거 잡고 있는 근육에도 염증이 생기게 돼요. 이걸 또 방치하고 빨리 처리하지 않을 때는 결국은 이제 치조골 쪽에도 염증이 생겨서 골 조직이 무너지게 되는, 파괴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런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은 치근면에 존재하는 병원균의 효소하고 독소, 병원균이 뿜어대는 효소와 독소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염증과 면역 반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 급성 또는 만성적인 치주 조직의 파괴를 일으키게 된다. 치주 조직의 파괴가 이러면 이제 이거 치주 인대도 파괴되고 골 조직도 이제 파괴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기서 끝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잇몸에 해당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균들이 활성화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그 치주질환 같은 거 있든지 아니면 치은염 같은 거 있을 때 보면 피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피가 난다고 하면 혈관이 노출됐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 노출된 혈관을 타고서 온몸 장기로 이제 침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혈액이라는 거에 올라타게 되면 그건 다 결과적으로 이제 심장 쪽으로 와서 심장 쪽에서 온몸으로 또 이제 퍼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잇몸의 구강 관리가 잘못되는 것이 여기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을, 병원균들, 뭐 세균이 다 나쁜 게 아니라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균들을 우리가 병원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병원균들이 온몸을 타고 돌면서 이제 결국은 우리들의 만성 질환과 연관되게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에 그러면은 입안에 치주 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게 이제 성인병과 현대인들한테 생기는 우리가 흔히 대사증후군 또 만성 질환 이런 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좀 분석을 했더니 류마티스 관절염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뭐 다들 공통적으로 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인들의 숫자는 늘어나게 되고 결혼하는 사람의 숫자도 줄고 아이 낳는 사람들의 숫자도 주는데 의식적으로 안 낳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낳고 싶어도 잘 임신이 안 되는, 그래서 난임 환자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산모가 건강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저체중이나 아니면 조산화 같은 경우 되게 많이 생기는데, 얘가 이제 치주질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거는요, 이 치주질환이 있는, 임산부가 치주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저체중아를 낳을 수 있는 거가 7배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7배가. 그래서 애가 이제 사이즈가 작아지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는 이제 조산의 위험성도 역시 7배가 높아진다. 조산. 예.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조산하는 아이들도 7배.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임산부일수록 더욱더 치주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혈관성 치매하고도 연관되고, 당뇨도 6배가 높일 수가 있다. 당뇨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6배가 높다라는 건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풍이 될 수 있는 뇌졸중도 약 3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 이게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게 구강 관리를 잘못하게 됐을 때는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미생물들, 우리 몸에 상주하고 있는 미생물들과 이 사람들의 대사장애와 관련된 연구 논문들이 이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이 구강에 관련된 질환들이 결국 만성질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잘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특히 임산부 유병률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건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하고 임산부가 흡연을 하는 건 이게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보면은 요새 최근에 그 젊은 여성들이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임신하고 나서도 끊지 못했을 때 이 흡연하는 임산부의 조산 유병률이 흡연하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한 1.53배 정도가 늘어나게 되고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저는 사실 담배 피는 게 더 심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임산부가 비만인 경우는 조산 유병률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치주 질환을 가진 임산부의 경우는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 유병률이 한 7배 이상 증가한다는 거. 그다음에 비만이나 흡연 임산부의 경우보다는 이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한 8.9배 정도가 오히려 증가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만이나 담배를 피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구강에 치주 질환을 갖고 있는 임산부가 아이들한테 태아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그런 논문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 임산부들 아니면 또 가임 여성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오히려 보면 남자들보다 이 구강 관리에 대한 거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관리를 더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양치질을 한다든지 이것도 혹시 치은염 있는 사람들은 항균 치약 같은 거 항염 치약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쓰기도 하죠. 또 하나는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가지고 스케일링 같은 거 한다든지 이 설태 같은 거를 제거하는 그런 관리를 받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저는 이렇게 알뜰하게 관리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여성들이 많고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자들 중에서 보면 갔다 와가지고 술 먹고 그냥 씻지도 않고 자는 남편들도 되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여성분들이 이런 관리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 생겼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약물을 처방을 받아서 의약품 같은 거를 먹죠. 주로 이제 이런 건 다 대체적으로 항생제를 이제 처방을 받게 되죠. 염증이니까. 근데 이런 화학 성분으로 구강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는 익숙하지만 균은 모두 없어야 될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유익균과 유해균을 가리지 않고 박멸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치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물리적으로 양치질을 굉장히 세게 했던 저게 1960년대, 7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칫솔 몇 번만 써도 칫솔이 다 펼쳐지게 될 정도로 잇몸에다가 아주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닦아내게 되는데 그건 뭔가가 입안에 균이라고 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할 것 없이 그냥 박박박박 문질러대는 그런 경우들.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청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모든 입안에 있는 균은 다 없애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의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까지도 이제 다 박멸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구강 관리 방법은 일시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더 크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입안에는 해를 주는 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균들도 같이 공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강 미생물의 생태계가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 좀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죽이는 것이 다 답은 아닙니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무분별한 박멸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구강에 상주하고 있는 이 세균들의 생태계가 균형이 깨지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구강 관리의 한계점을 좀 보자면, 여러분들 가글 제품들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직장인일수록 점심 식사하시고 나면은 다들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글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직장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가글을 쓰게 되면 인체 유해균만 없애는 게 아니라 유익균까지도 다 박멸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아시게 되고요. 이런 거를 계속 하다가 보면 오히려 이런 가글에 대한 약품에 대한 내성균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말을 듣지 않게끔 되는 그런 경우가, 그 다음에 구강의 점막 세포가 이제 파괴돼가지고 구강에 건조증 같은 것도 생기게 되면 오히려 더 병원균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돼요. 아무리 우리가 가글을 쓴다든지 양치를 하더라도 사각지역은 있어요. 이제 목 안에 깊이. 그래서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막 칫솔 갖고 목까지 갖다가 꽥꽥거리고 이러는 경우들 우리 주변에 많이, 혹시 여기 듣는 분들 중에서 본인도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백날 그래봐야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치주낭, 잇몸 사이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건 아무리 가글을 해도 그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잠자기 전에 음식을 먹고 나면 꼭 양치질을 하고서 잠자기 전 어떤 음식도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입안에서 어떤 세균이 번식할까봐 안 먹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이해는 해. 그런데 양치질을 하고 가글을 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주무시면은요, 주무실 때 코를 통해서 또는 입 벌리고 주무시는데 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세균이 또 입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강에는 습도와 온도와 산도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오히려 유해균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입안에서 왜 잠자고 일어나면 입안에서 냄새 나는 이유가 뭐냐면,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훨씬 더 많을 경우 입안에서 냄새가 훨씬 더 많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음식물을 그 전날 밤에 먹지 않고 뭐 다 양치질을 닦아내면 깨끗할 것 같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거죠. 중요한 건 입안에 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균이 상재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이제 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관리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효과적인 거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아프신 분들한테는 이거조차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하고 있는 구강관리 방법으로는 문제 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적인 기술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구강 유산균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을 갖는 건 무슨 구강 유산균제 팔려고 하는 거 아닌 거 잘 아시죠? 그렇죠? 이게 필요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에는 우리가 이 발효식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먹음으로써 그게 이제 생활화되어 있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김치라든지 뭐 청국장 이런 거 먹으면서 우리 몸에 음식과 함께 굉장히 많은 장내 미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식을 먹었지만 식생활이 바뀌면서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산균제라고 하는 걸 보조제로서 이제 섭취하게 됐죠.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강 유산균제를 먹는 것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생활화돼야 된다. 그래서 유산균들을 공급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그 입안의 구강 건강을 관리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강에 유익균들이 많게 되면 어떤 역할, 요거는 이제 구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그 유익균들과 유해균의 관계성, 어떻게 얘네들이 유해균을 억제하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제 보여준 거죠. 이런 거는,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런 거는 이미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입증돼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강의 유해균에 대한 항균 활성 물질을 생각한다. 우리 이 구강에 있는 유익균은 유해균을 억제할 수 있는 항균 활성 물질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해균의 그 억제 효소, 유해균을 억제하는 효소도 직접 낸다라는 거예요, 유익균들은. 그 다음에 유해균이 많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분비하게 되는, 염증이 유발 물질을 많이 분비하게끔 만드는데, 그것을 이제 억제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숙주의 면역 체계가, 숙주가 누구겠어요? 여러분이 숙주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유익균에 대한 숙주잖아요. 그렇죠? 이 숙주들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준다. 그 다음에 유익균이 숫자가 많으면 유익균이나 유해균이나
자기가 얻고자 하는 영양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유익균이 분포가 많아지게 되면 유해균이 먹을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쟁적으로 우리가 배제할 수 있다라는 이런 효과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강 관리하고 난 다음에 따로 유익균을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최근에는 뭐 미용 때문에 아니면 무슨 발음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이 치아 교정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죠. 이런 교정을 한 사람들은 교정하고 있는 동안에 1, 2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게 되는데 거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치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 교정 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양치나 치아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구강 유산균을 쉽게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사람들 구강 유산균을 먹게 되면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치태 같은 거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저같이 임플란트를 한 케이스. 보통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평균 수명이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수술을 한 후에 5년까지는 꾸준히 검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 제가 지금 2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다행스럽게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임플란트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이게 우리가 흔히들 얘기했던 양치질이라든지 아니면 각을 갖고는 저게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구강 유산균이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구강 관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럼 옛날 사람들은 치태를 어떻게 제거했을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한번 보냐면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섬유소가 많은 채소들을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 그렇죠? 섬유소가 많은 채소.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밭에서 이렇게 총각무 같은 거 빼갖고 배고플 때 무도 먹어본 적도 있고, 뭐 당근 같은 것도 씹어 먹은 적도 있고, 사과 같은 것도 매일같이 과일 먹을 때 먹잖아요. 그러니까 섬유소가 많으니까 치아로 물어뜯으면서 치아 표면에 있는 치태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니까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어느 정도 치아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현대 사회에 와가지고 라면 먹으면서는 치아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면 종류 많이 먹으면 의외로 치태가 빨리 끼는 거를 생활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구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유해균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당 성분의 섭취를 좀 줄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당 성분도 있죠. 뭐 음료수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대로 빵이나 아이스크림이나 당이 되게 많은 것들, 또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떡 먹고 빵 먹고 이빨 사이에 끼게 되면은요,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이 유해균들이 활성화된다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당 성분들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치태 형성을 막을 수 있는 채소나 과일, 딱딱한 종류의 채소나 과일 같은 거를 먹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채소를 먹을 때 생으로 먹는 게 좋아요? 열을 가해서 먹는 게 좋아요? 데쳐서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삶아서 먹는 게 좋아요? 즙으로 짜서 먹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요. 특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루에 사과 하나 정도씩을 먹는 거는 거기 들어있는 퀄세틴이라거나 파이토케미칼이 있어도 좋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치아 관리하는 데 있어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딱딱한 채소나 과일 같은 거를 씹는 것 자체가 치아 관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채소 같은 거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요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가공식품들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자연식품을 안 먹다 보니까 오히려 구강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뭐 식후에 치아 관리하는 거, 양치를 하는 거, 이런 건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치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브러쉬, 치간 칫솔 같은 거, 이런 걸 이용해서 관리하는 거는 밥 먹고 난 뒤에 관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가 이제 구강 유산균 공급을 해서 구강 미생물의 생태계의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구강 유산균은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양치질을 하고 나면 밤에 잠자기 전에 아무것도 안 먹잖아요. 구강 유산균은 양치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잠자기 전에 입안에서 녹여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천천히 녹여서 먹어야 입안에서 유익균이 활성화되면서 유해균이 증식하는 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잠자기 전에 꼭 드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우리 치과에 가가지고
이 치아 관리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이거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저거 큰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뭐 쿠팡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여러 가지 온라인 쇼핑몰에 보게 되면요. 구강 유산균 치면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제가 우리 환자들 식이지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음식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음식을 통해서 우리 영양 공급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개인적인 상태에 따라서 보조제라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한테 쓰는 보조제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보조제를 선택을 할 때, 그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선택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물론 꼭 비싼 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싼 거는 절대로 좋을 수 없다는 건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모든 제품이 생산돼서 유통되는 과정 속에서 가격을, 소비자 가격을 올리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싼 거 갖고서 좋은 결과를 얻는 거는 좀,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아요. 특히 유산균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보게 되면, 어떤 종류의 유산균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가격 차, 원물의 가격 차이가 굉장히 다른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들한테 전해줄 때는 환자들이 회복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게 저희들이 푸드 컨설턴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조제 같은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고려를 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비피도라고 하는 회사는 상장된 회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1999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2018년도에 이제 상장된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유산균제들을 개발해서 공급한, 그런 회사고요. 아마 혹시 여러분들, 저 회사를 맨 처음에 설립한 사람이 지근옥 교수, 서울대 교수가 설립했기 때문에 아마 지근옥 유산균 이런 것만 아마 많이 과거에 들어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 회사에서 지금 구강 유산균을 개발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논문 데이터가 워낙 좋은 결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왕 유산균을 드시려면 이거를 좀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권하는 거예요. 제품 파는 건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휴민이라고 하는 균하고 포멘텀 오케이라고 하는 이 균이 이제 구강 유산균에 굉장히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특허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입증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FDA에서도 그라스 인증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믿을 수 있다라는 균주거든요. 이건 이제 실험 데이터에 의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미생물에 대한 안정성도 입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항균 물질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과산화수, 이 과산화수를 생성을 하게 되면 유해균들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균들과의 높은 부착력 같은 거, 뭐 구취 억제,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떤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잇몸 염증도 억제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구강을 유지한다. 이런 8가지 특징을 이미 이제 실험적으로 다 입증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한번 구해서 드셔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이제 오케이균하고 휴민이라고 하는 균주가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실험 데이터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이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철사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뭐 이 교정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같은 걸 하는 사람들, 보철 같은 거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쇠에 이제 치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플라그라고 본다면, 이 비피도에서 개발한 오케이균하고 이 휴민이라는 균주에 보게 되면요, 플라그가 거의 형성돼 있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실험을 통해서 우리 입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의 99% 정도로 억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아마 이런 거, 교정기를 쓰고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이런, 이 충치나 구취 유도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98% 정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이런 실험 데이터. 이건 뭐, 실험에서 나온 거니까,
이건 거짓이 하나도 없고요. 또 하나는 이 안에 이제 이게 입안을 통해서 소화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또 중요한 균주, 장내 미생물을 여기다 이제 공급했어요. 장내 미생물 중에 대표적인 게 저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하는 건데, 저거는 혐기성 세균이에요. 혐기성 세균이라는 건 산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균들이 이제 혐기성 세균인데, 여기 이제 우리 몸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저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균도 같이 공급을 해주게 된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제 이 비피도박테리움이 어릴 때는 한 90% 정도 있는데 노화에 의해 가지고 점점 우리 몸에서 사라지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내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미생물들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다음에 건강한 모유 수유한 유아들한테는 장내 세균의 90% 이상이 비피도박테리움이다. 이게 아이들이 이제 출산할 때, 자연분만할 때 엄마 머리를 이제 질 입구를 통과하면서 이게 이제 삽입돼서 정착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엄마 또 젖 먹을 때 저희 비피도박테리움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유 수유한 애들하고 분유 먹인 애들하고는 장내 미생물의 균총 종류가 또 다르고 숫자도 굉장히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이식되는 거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식이 돼야 될 걸로 보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BGM4라는 거, AD011 이런 그 비피도에서 개발한 저 특허받은 균주가 저게 이제 그런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게 입증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같이 구강유산균하고 집어넣은 이유는 이거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먹는 거라면 습관적으로 복용을 통해 가지고 장내 미생물도 같이 자연스럽게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 BGN4라고 하는 거는 장의 면역을 강화시키고 과민성 대장 증후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 설사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는 균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양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이제 구강 유산균이 더 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을 그렇게 많이 넣은 거는 아니지만, 같이 넣은 거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실천한다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AD011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피부 습진 이런 쪽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치주 질환과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한 우리가 구강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저희들은 이제 푸드 컨설턴트로서 식이 지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개인적으로 관리를 한 번도 내가 어떤 영양에 대해서 관리 안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인 독소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설탕 종류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우리 혈액 내에서 당독소,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요새는 뭐 하도 언론에서 떠들어가지고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당독소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화학 물질이나 여러 가지 중금속 이런 것도 독소지만, 식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형성되는 게 이제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처음에 내가 건강 관리를 좀 하고 싶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해독이라고 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해독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특강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비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적 1년에 몇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행해야 될 상비 프로그램.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내 몸에 여러 종류의 독소가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 이거를 우리가 먼저 독소가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방해하니까 이걸 먼저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다 좀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살 빼기 위해서 어떤 목적 때문에 해독하는 게 아니라, 해독이라고 하는 거는 생리작용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거니까, 이거 마치 우리가 정기적으로 방을 청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기청정기 필터 가는 것 같이 이거 한 번 정도씩은 내 몸을 해독을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 구강염증도 굉장히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그 해독이라는 프로그램을 한국에 갖고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거를 테스트 하기 전까지만 해도 임플란트를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게 구강 관리하는 게 되게 어려워서 항상 그 염증이 입안에 치주 염증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0년도 이후서부터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먹거리와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내가 구강 관리하는 것도 해독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영양의 균형을 잡는 거, 영양 균형 잡는 거,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이거를 생활화시키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체가 필요로 하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의 균형을 잡는 거가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구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그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좀 많이 먹자 그랬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치색을 제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구강에 필요한 유익균들을 공급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좀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입안에 있는 미생물과 이 장내 미생물이 서로 연동되기 때문에, 이런 연동되는 관계 때문에 우리가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장내 미생물도 뭐 먹고 사냐면 식물이 갖고 있는 식이섬유를 갖고서 우리는 분해하지 못하는 그런 올리고당이라든지 이눌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단수의 지방산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장내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인들한테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어디냐면 소화관의 관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화관의 관리는 미생물이 주를 이뤄요. 마찬가지로 입안의 관리도 역시 미생물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양쪽의 미생물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강 관리를 위해서는 잠자기 전에 이제 구강 유산균을 먹는 걸 좀 생활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뭐 제가 꼭 아까 그 비피도라는 회사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피도만 먹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더 좋은 게 있다면 여러분들 드셔도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유산균이냐를 먼저 분석해 볼 필요는 좀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강 관리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건 단순히 마스크 쓰고 다닐 때 입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강 관리를 못하게 되면 내 몸에 나이가 드는 과정 속에서도 이 만성질환과 다 연관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시고, 특히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가임 여성들은 구강 관리하는 걸 일반적인 사람들도 훨씬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구강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다음에 뭐 이 미생물에 관련된 논문들도 되게 많이 보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장내 미생물도 이제 생활화되고 있어요.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생활화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구강 관리에 대한 것들을 인식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구강 관리에 대해서 좀 올바르게 좀 인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